전체적으로 이 교재는 한국 모더니즘 시인들의 시세계를 탐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부를 보면 1920년대에서 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입니다. 연구의 대상은 어떤 시인인지 여기 차례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장희는 주로 1920년대에 활동한 시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 백석, 장만영 이 세 시인은 1930년대. 공통점은 모더니즘 시인이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물론 모더니즘 안에는 이미지즘도 포함되어 있고 아방가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 개념부터 살펴봅시다. 모더니즘이라는 문해사조죠. 대체로 한국 현대문학사의 중요한 문해사조들이 서구 문해사조들을 수용해서 그죠? 우리가 활용한 것입니다.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라기보다는 수용이죠. 문화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문학도 그렇고요. 서구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문학 혹은 현대문학은 전반적으로 그러한 영향권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의 한국 근대문학이나 현대문학이 시작되고 전개되는 것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우리가 이런 서구적 개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그죠? 공부해서 극복할 길이 열리는 거니까 그거 서양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 이것도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일단 서구에서 먼저 형성된 것이죠. 지금 문해사조 전반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또 상징주의, 근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걸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만 공부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서 문해사조 전반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되는 것만 우선 모더니즘만 보죠. 일단 서구에서 발생한 이 모더니즘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이 문해사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 발생한 그리고 전개된 20세기 현대적인 문해사조입니다. 이 현대적이란 말은 이 모더니즘을 번역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점이 붙어 있으니까요. 모던이라는 현대라는 용어에 이점이 붙어서 모더니즘이 된 거니까 현대적이다 이 말은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걸 번역하는 것이 근대로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번역하는 것이 근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현대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가까울 근자를 쓰죠. 현대 현자 드러날 현자를 나타날 현자를 씁니다. 근대 현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혹은 한자어로는 조금의 약간의 구별이 있습니다만 원래 용어 모던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던이라는 용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상당히 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대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현대라고 번역하고 시기를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근대냐 현대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모더니즘은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우리가 수용을 했으니까 일단 서구에서 이 모더니즘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모더니즘 안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더니즘, 큰 모더니즘 안에는 다시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미지즘이고 하나는 아방가르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해사주는 꼭 시라는 문학 장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이나 희곡이나 다른 문학 장르에도 해당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예술 장르에도 다 해당됩니다. 문해사주란 뜻이 그런 것이죠. 그죠? 문학과 예술의 사상적 흐름이란 뜻이니까. 그죠? 문학뿐만 아니고 예술에 다 포함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공부하는 것은 모더니즘 시니까 조금 시에 그죠? 국한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시의 경우에 모더니즘 시는 이미지즘 시와 아방가르드 시로 다시 나눠지겠죠.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문해사주 전반도 그렇지만 전반에도 이런 구분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이미지즘은 뭐냐? 이미지 위주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주로 영국과 미국의 시인들이 20세기 초반에 서구에서 발생한 문해사주입니다. 이미지즘이란 것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영국과 미국의 시인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현대 시인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T.S. 엘리어트입니다. 엘리어트의 스승이 있습니다. 위대한 엘리어트도 그가 공부를 배운, 시를 배운 선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에즈라 파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뭐 대표 시인들 말고도 뭐 더 많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아방가르드는 영국과 미국의 시기는 비슷합니다. 20세기 초 모더니즘이 발생한 것. 이건 주로 유럽 대륙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태리, 프랑스, 독일. 그런데 이 아방가르드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는 문학과 예술의 용어가 아니고 군사 용어입니다.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맨 전위에 가서, 전위란 것은 위치, 공간 개념이죠. 후방이 아니라 전방에, 그죠?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가는 경우들이 있을 때 어디 배치받았느냐? 나는 전방에 배치받았다. 그 전방입니다. 위치 개념입니다. 공간 개념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그게 전위병인데 이게 전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용어가 파생되어서 문학 예술에도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어떤 문학과 예술을 의미하겠어요? 말 그대로 전위 예술이라. 이 전위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맨 앞장서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문학과 예술에서도 맨 앞장서서 싸우면 뭐가 될까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전통적으로 그죠? 계속 간섭적으로 내려오던 문학의 내용과 형식, 그죠? 그 습관에 구애받지 않고 습관을 탈피하고, 그죠? 새로운 실험적인 형식, 그죠? 공격적인 실험적인 형식. 그게 이제 전위 예술입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 전위 예술. 원래는 군사 용어에서 나왔다. 이런 걸 알면 되겠습니다. 이 용어가 나왔길래 덧붙여 보자면 전위 예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위병을 아방가르드를 운명 같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 앞에서 싸우는 쓰이기 전을 인정했습니다. 맨 먼저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죠. 그죠? 전체가 위치에 올 때는 맨 먼저 꽂는 그러니까 전위 예술은 맨 운명 전통적인 관리적인 예술을 하기보다는 전위적인 예술을 하면 위험합니다. 큰 면에서 처음부터 이 예술도 한다.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아무도 그죠? 개체같이 못한 개체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공부할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누굴까? 이상이죠. 지금 내가 2장이 설명한다면 이상 설명할 차례인데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시인입니다. 한국 지금 모더니즘 시인 중에 20년대 30년 중에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 문학 국문과에서 국문학 전공하는 학생들이지만 이 문학과 예술을 너무 국문학 안에서만 이렇게 공부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겠죠. 좀 더 세계 문학의 큰 틀에서 한국 문학을 바라보면 상호 연관성, 영향관계, 또 서구 모더니즘이 한국에 수용돼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그죠? 더 독창적인 어떤 뭘 만들어냈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좀 폭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서구에서 이미 이미지즘이나 아방가르드 운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그죠? 그러면 요 설명을 하다가 다시 좀 삐져나갔네요, 옆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아방가르드에 해당되는 이 문해사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 문해사조들을 다 총칭해서 아방가르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다다이즘. 프랑스에서 발생했죠. 이 다다이즘이 다시 더 발전해서 하나의 문해사조를 형성하죠. 이것이 슈어 리얼리즘, 초현실주의. 슈어 하는 것이 이제 접두사입니다. 리얼리즘이 사실주의, 그죠? 슈어 하는 것은 초월하다, 벗어나다. 그리고 이게 우리는 초현실주의라고 번역합니다. 슈어 리얼리즘. 미래파. 이 미래파는 이태리에서 20세기 초에 발생한 아방가르드 운동입니다. 한국에서 2000년대 중반에 미래파 시인들이 나타났죠. 그 용어하고 이 용어는 다릅니다. 20세기 초에 이태리에서 발생한 미래파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주의라는 독일. 굉장히 이것은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합니다. 색채도 아주 강렬한 빨간색, 검은색 이런 색깔을 사용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해사조는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문학 장르에도 다 이 문해사조가 폭넓게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표현주의 같은 표현주의 연극 보면 무대 위에서 좀 잔인하고 극단적인 표현들 그래서 좀 섬뜩한 그런 연극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표현주의 연극입니다. 물론 시도 표현주의식으로 쓸 수 있고 소설도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 공통점은 뭘까요? 실험적이고 그죠? 권위적이다. 전통과 가습을 부정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체파 많이 들어봤죠? 야수파 이것은 주로 회화 영역에서 미술 영역에서 이 아방가르드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제 다 이게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는 소용돌이파 이런 유파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양한 이 운동이 유럽 대륙에서 펼쳐지는데 20세기 초에 이게 다 이런 전위 예술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아방가르드다. 그럼 이제 지금 요약하면 모더니즘이라는 문해사조 속에는 이미지즘과 아방가르드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다 포함해서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이제 시인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이 아방가르드 시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즘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그죠? 차별성이 있고 조금씩 그죠? 고유의 개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섬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모더니즘이란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좀 했고요. 3부를 가봅시다. 우선 차례를 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개별 강론을 들어가야 되니까 3부는 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반복과 변주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은 여기 조금 고쳐져야 되는데 50년대 이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춘수, 김수영, 전봉근 시인만 해도 50년대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이 작품들이 50년대에 꼭 발표된 게 아니고 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계속 활동했기 때문에, 그죠? 죽을 때까지 다 시를 썼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그러니까 이걸 50년대라고만 그냥 해놓으면 50년대 작품들만 분석하는 것처럼 되니까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1950년대 이후 한국 모더니즘 시의 반복과 변주입니다. 대표적인 시인으로 김춘수, 김수영, 전봉근을 들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죠? 유명한 김춘수, 김수영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설명이 반복과 변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책 제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모더니즘 시의 반복과 변주라는 책 제목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더니즘까지 설명했어요. 이제 반복과 변주를 설명할 차례입니다. 왜 시에서 반복과 변주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죠?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굳이 반복과 변주에 초점을 맞췄느냐? 쉽게 얘기하면 반복은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도 잘 나타나고 음악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술 장르 중에서 반복을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인데 노래에, 그죠?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죠? 후렴이라고도 하고 반복구라고도 하는데 이 반복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까? 그죠? 똑같은 가사를 반복할 때 이거는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낸 문장을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효과가 만들어질까 하는 것은 또 뭐죠? 미학적으로 혹은 예술적으로 시에서 얘기하면 시적인 효과가 어떤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도 반복이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 뭐 많은 시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예를 들면 김수영의 대표작 풀도 풀이 눕는다가 반복돼요. 그 문장이. 너무 단순한 이 문장이 자꾸 반복되는데 어찌 보면 이건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문장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조금만 어떻게 해요? 바꾸면서 변형을 시키면서. 그죠? 누웠다가 울고 누웠다가 일어나고 울다가 울고. 그죠? 이거 나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반복이란 뭐냐?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시인들 위에도 시의 반복을 구사하는, 반복 기법을 구사하는 시들이 많이 있고 모더니즘 시인이 아니라도 그런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일단 모더니즘 시인들에 국한해서 반복과 변주를 구사하는 시인들을 주로 연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변주는 뭐냐? 말 그대로 반복은 그대로 되풀이되는 것이고 변주는 약간 변형시켜서 반복되는 거죠. 그걸 변주라고 합니다. 음악에 역시 변주라는, 그죠? 하나의 기법이 있죠. 대표적인 게 변주곡입니다. 그죠? 변주곡. 똑같이 반복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반복합니다. 이것도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음악에서 그 변주곡이라는 게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꼭 변주곡이 아니라도 반복과 변주라는 이 기법을 음악에서도 사용하고 시에서도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적 효과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 중에 거의 대부분 공부하지만 우리 순서에 의해서 공부할 텐데 이상, 백석, 김춘수, 김수영, 전봉근 이렇게 우리 강의 계획서에 일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일정은 연구 방법입니다. 왜 이걸 먼저 공부하느냐? 어떤 일정한 연구 관점과 방법론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7명의 시인을 차례로
분석해서 나중에 비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7명의 모더니즘 시인들의 반복과 변주가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걸 결론에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일부 서론에서 특히 뭐예요? 일부 2장 연구의 이론적 토대 및 방법, 이런 데서 연구 방법론을 새롭게 한번 설정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 진도는 1장과 일부 1장과 2장의 첫 번째까지, 오늘 뭐 다 하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까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넘어갑니다. 11쪽입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일부 서론에서 1장입니다.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보세요. 이 연구의 1차 목적은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 여기서 언술 구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디스코스인데 이걸 담론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언술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장이 어떤 하나의 구조를 갖추고 틀을 갖추고 있는 그 모양새, 이걸 언술이라고 합니다. 담론이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뭐가 반복될 수 있을까요? 자음, 모음, 그죠? 지금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어문이 반복될 수가 있겠죠. 어문은 자음, 모음 하나하나가 어문입니다. 김소월의 왕십리라는 작품에 가는 길 가더라도, 그죠? 가는 길 가더라도 할 때 기억이라는 이 자음이 반복됩니다. 그죠? 이것도 반복의 하나의 효과가 생기죠. 시인이 이걸 의도적으로 썼을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무의도적으로 썼을 수도 있지만 그게 작품으로 이렇게 형상화되면 그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문의 반복, 자, 반복의 요소, 반복, 어떤 것이 반복되느냐. 어문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음절이 되죠. 음절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글자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찌 보면 이거는 국어학인데, 국어학의 언어학의 가장 기초잖아요. 어문이 모여서 음절이 되고, 음절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단어가 되겠죠.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그죠? 시에서 단어가 반복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장이 반복됩니다.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김수영의 풀이라는 작품에서 풀이 눕는다가 반복돼요. 그죠? 그 문장 안에 또 단어가 들어있죠. 그죠? 풀은 명사고, 이는 주격조사고, 눕는다는 서술어고, 그 안에 단어들이 3개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도 단어거든요. 우리 국어학의 기본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단어가 모여서 이제는 뭐가 돼요? 문장이 되기 전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단어가 있죠. 뭐예요? 구나 절이죠. 구가 절이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뭐예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언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문이나 음절이나 단어나 구나 절이나 문장이 서로 긴밀히, 그죠? 구성이 되어서 짜여서 하나의 틀을 이루는 것, 이것을 언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술 구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반복과 변주를 연구한다는 것은 언술 구조를 연구하는 것과 같다. 왜 그럴까요? 시는 기본적으로 언어로 예술하는 것입니다. 언어 예술이니까 언어를 분석하다 보면 이런 일종의 언어학적인 혹은 국어학적인 어떤 기초를 우리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법론으로 세밀히 분석하여 개별 작품들에 대한 섬세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 우선은
개별 작품을 이 반복과 변주가 나타나는 작품을 이 언술 구조를 섬세하게 분석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작품을 분석한 것보다 좀 더 새로운 어떤 해석을 해낼 수 있으면 좀 더 섬세하게 복잡한 양상, 숨어있는 양상 이런 걸 해석해낼 수 있으면 그건 문학 연구로서 가장 뭐예요? 기본적인 과제죠. 그죠? 작품 하나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 여기서부터 문학 연구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연구 1차적 목적은 개별 작품을 섬세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를 주목하고 그 미적 효과와 기능을 분석하여 구조와 원리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연구의 가장 핵심인데 이게 연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놈들 단어, 구절, 문장이 쌓여서 만들어진 언어적 형태를 연출 구조라고 하십니다. 이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국어학자라면 이건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겠죠. 시도, 김소연이 쓴 시도 풀이 놓는다 이걸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잖아요. 만약에 국어학자라면. 근데 우리는 이제 시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니까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연출 구조이지만 기본은 국어학적인 어떤 요소이지만 연출 구조를 뭐해서 예술적인, 미학적인, 미적인, 미학적인 이런 뜻입니다. 예술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기능을 갖는 이 측면에서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걸 분석해서 한 편의 시 혹은 한 시인의 시세계 속에 나타나는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다. 네. 김수영은 자기가 내가 이걸 반복해야 되겠다 라고 작전을 짜가지고 풀이 놓는다 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풀이 놓는다라는 말을 반복했을 수도 있죠. 예술이라는 자기가 다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작전을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반복이 일어났을까? 그 원리를 따지는 거죠. 왜 김수영 시인에게는 이 반복이 자꾸 일어날까? 반복도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개별 시인론에서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반복과 변조가 일어나는 언술 구조를 미적 효과와 기능 면에서 분석해서 그 시인만이 가진 어떤 구조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시창작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가 만들어지는 생생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그렇게 하면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단어 하나에서 시작하거나 문장 하나에서 시작하거나 구나 절이나 반복되는 어떤 요소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반복이 어떤 미학적 효과와 기능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그 시인만이 가진 어떤 시적 생성의 원리 김순수의 생성 원리, 시를 만들어내는 원리하고 김수영의 원리하고 이상의 원리는 다르다는 말이죠. 그 내면에 뭐가 다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의 차이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를 분석해 보겠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연구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수님 그 시를 연구할 때 반드시 그 방법론을 써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건 내가 그죠? 이 책에서 이 방법론을 채택해서 남들이 찾지 못한 어떤 부분들 시의 특성들을 밝혀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관점과 방법론을 선택해서 그죠? 채택해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얘기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도 이번 학기에 이 시인들 중에 한 명을 잘 선택해서 선정해서 요 방법론 말고 자기 나름의 방법론을 가지고 뭔가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죠? 과제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랬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실제 연구를 해본 경험에 의해서 얘기해 주는 것인데 이런 연구의 관점인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방법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이 저절로 내가 막 고민하고 궁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논리학에서
원리가 먼저 나와요. 원리가 먼저 생겨나. 이게 연접법이죠. 기납법은 뭐예요? 사실관계들, 사실 자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런 원리가 있더라라고 뒤늦게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먼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방법론이 먼저 적혀 있으니까, 이 방법론을 가지고 이 시인들을 연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뒤늦게 책으로 구성한 것이고, 내가 연구하는 과정은 우리 학생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자기 리포트 써야 되니까 지금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한 기납법이에요. 철저하게 작품을 자꾸 읽어서 그 중에서 이게 연구의 관점이 될 만하다, 이게 연구의 방법론이 될 만하다는 것을 뒤늦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뭐예요? 수고가 필요해요. 원래서 그냥 이 원리가 이런 방법론이 갑자기 자다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 모더니즘 시대의 반복과 변주라는 이 반복과 변주에 관심을 갖고 이 연구의 관점과 방법을 찾은 것은 처음부터 찾은 게 아니고, 이 시인들의 시를 어떤 관점과 방법론으로 연구하면 제대로 남들이 못 찾아낸 걸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 끝에 어떻게 궁리해요? 그냥 궁리한 게 아니고 작품을 계속 읽으면서 기납적으로 이것만 찾은 게 아니겠죠. 여러 개를 찾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남들이 안 한 거. 왜냐하면 연구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안 한 걸 해야 되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이미 한 것도 되풀이하면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되겠어요? 이 기납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방법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작품으로부터 기납적으로 이 방법으로 이 작품을 한번 분석하고 해석해 보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냐,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이 방법이 먼저 생기지 않는 작품 지금 읽어서 뭔가 표기한적이고, 나는 지금 방법과 변주를 찾아낸 거예요. 김수영도 방법하고 이상도 방법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상 작품 오감도 1.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제3의 아이도 무섭다고 1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나도 이상처럼 미래한 시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의 방법과 김수영의 방법은 뭔가 다른데 왜 다른가? 그게 이겁니다. 그저 원리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시를 쓰는 시인의 내면 속에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똑같은 방법인데 뭔가 다른 방법이 나타납니다. 자, 조금 많이 길어졌습니다. 구조와 원리가 그런 것이다. 핵심은 지금부터 빨리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의 작품, 시집을 빨리 구해가지고 도서관에 빌리든 사든 빨리 구해가지고 지금부터 읽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기납적으로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똑같은 이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쵸? 방법과 변주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서술 구조로서 방법과 변주가 어떤 이론적 토대를 가지는지 살피면서 연구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제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론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방법과 변주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까 예를 든 것은 음악에서도 방법이 있고 시에도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죠? 방법과 변주라는 것은 철학적으로도 연구한 사람이 많고, 그죠? 우리의 일상 속에도 이 방법과 변주가 계속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에는 기본적으로 반복과 변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복이 뭘까요? 심장의 박동입니다. 뭐예요? 수축과 팽창이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매일이지만 또 4시간 이 반복 안 되면 생명이 아닙니다. 해가 뜨는 것도 반복입니다. 날이 가는 거, 계절이 순환되는 것도 반복인데, 아무튼 반복은 아주 다양한 유형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론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학 작품은 이 모든, 그죠? 영역에 좀 전에 내가 예를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 언어적인 영역, 철학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이 모든 우리 인간과 사회의 영역들이 문학 작품에는 어떻게 돼요? 다 어디
어딘가 이렇게 어딘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은 사회와 분리된 것도 아니고 정치와 분리된 것도 아니고 물론 자기 한 개인의 일상적인 삶과도 언어적인 왜 문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로 하는 게 있어요. 언어의 시. 또 그 안에는 철학도 들어있어요. 왜? 문학 어떤 시인이 어떤 시를 썼을 때 그 안에는 사상도 들어있죠. 그죠? 어떤 생각의 그죠? 생각의 사고방식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에 나타난 반복과 변주를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방법론으로서 뭔가 설득 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차례로 보면 어디에 해당되나 하면 1부 2장 연구의 이론적 토대 및 방법. 미리 얘기하면 다시 차례로 와서 미리 얘기하면 자, 2장 연구의 이론적 토대 및 방법에 둘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기법적 분석의 차원이 있고 두 번째 개념적 해석의 차원이 있고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문학 시를 분석할 때 기법적인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개념적인 분석을 하죠. 개념은 이쪽의 의미와 내용이죠. 기법은 형식에 해당합니다. 형식적 분석과 내용적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둘로 지금 이론적 토대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 이유는 미리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합니다. 이 차례를 보면서 기법적 분석에서는 언어학적 관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들에 나타난 한국 모더니즘 시들에 나타난 반복과 변주라는 이 현상을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1차적으로는 이게 언어의 어떤 양상이기 때문에 언어학의 방법론을 빌려왔어요. 저게 텍스트 언어학입니다. 조금 이따가 오늘 진도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법적으로는 이 텍스트 언어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언어학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그걸 방법론으로 빌려와서 모더니즘 시에 나타나는 그런 방법들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일단 기법적으로 언어학은 가장 뭐예요? 인문학 중에서도 가장 객관적인 학문입니다. 그렇죠?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사이언스인데 우리말로는 과학이라고 번역합니다. 원래 학문에 해당되는 학문 중에서도 과학에 해당되는 것은 객관 학문입니다. 대표적인 과학은 뭐 사이언스, 영어로는 사이언스입니다. 자연과학이죠. 수학과 물리학 이런 건 객관 학문이죠. 주관이 이렇게 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학문은 사회과학이고 우리 인문학이 가장 객관적인 사이언스에서 좀 멉니다. 왜냐하면 특히 문학 예술은 객관적인 어떤 학문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죠. 그 안에는 예술가의 혹은 문학인의 문학을 창작한 사람의 뭐예요? 상상력, 직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즉 사이언스로 다 분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문학 중에서 가장 과학에 가까운 사이언스에 가까운 게 뭔가요? 객관 학문에 가까운 그게 언어학입니다. 우리 국문학과에서도 국어학이 있잖아요. 영어 영문학과에서도 영어학이 있고 그렇죠? 불문과에서도 불어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어학을 하는 사람이나 영어학을 하는 사람이나 국어학을 하는 사람은 공통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언어학이죠. 그래서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 중에서 가장 객관 학문인데 즉 사이언스인데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른 대학은 없는 과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과일까요? 언어학입니다. 국어학을 전공하거나 영어학을 전공하거나 불어학을 전공하거나 중국어학을 전공하거나 일본어학을 전공하거나 공통이 풍부가 있거든요. 그게 언어학. 그래서 언어학과 교수님들은 언어학 일반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객관 학문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를 연구하는 것도 이건 주관적인 학문이지만 그죠? 되도록 학문적인 논문을 쓸 때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론은 텍스트 언어학이라는 언어학의 한 분야입니다. 언어학의 여러 분야가 있죠. 우리 학생들 국문과 학생들이니까 국악 전공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언어학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문론, 음성론, 그 다음에 어휘론, 이 단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구문론, 문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문법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행론, 이거는 실제 실용 언어들, 실제 맥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맥락, 대화가 이루어지는 실제 상황 맥락을 구현하는 거. 그래서 그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는데, 언어학의 여러 종류 중에 이 텍스트 언어학이라는 것이 텍스트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시도 언어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텍스트 언어학자들은 다른 어떤 모든 언어로 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는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학문적 사이언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언어학의 대표적인 분야가 이 네 가지지만 그 위에 아주 많은 분야들이 있죠. 인지언어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인지언어학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쉽게 와닿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에 가면요 자동 번역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하고 싶은데 거기다 딱 치면 기계가 번역을 해줘요. 물론 지금 100% 완벽하게 안 되죠. 이게 인공지능이거든요. 인지언어학은 그쪽하고 관련돼요.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텍스트 언어학은 이쪽하고 인지언어학이 한 유형입니다. 크게 보면 다 언어학의 한 유형이에요. 그런데 뭐 새로운 생소한 어떤 분야라 그래서 전혀 어려워할 게 없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상식적인 내용을 개념화했어요. 좀 이따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반복과 변주의 요소를 좀 더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는 객관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이론의 틀이 필요하니까 이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가 되겠어요? 마치 내가 인지 언어학이나 텍스트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입장은 시를 그렇게 연구하면 다른 언어를 연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인데 시는 특별한 언어잖아요. 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인의 독특한 내면의 감정과 그죠? 사상과 상상력과 그죠? 심리적, 즉 무의식적 어떤 양상이 그 언어에 담기는데 이 텍스트 언어학이나 인지 언어학의 언어학자들은 객관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무의식적인 심리적인 혹은 영적이라고 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면 의식적이고 상상력적인 이런 게 담기는 게 시의 언어잖아요.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그런 걸 더 원하잖아요. 객관적인 언어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시의 언어에는 이런 객관적인 어떤 언어적인 분석만 가지고는 다 접근할 수 없는 뭔가가 남아있다. 그걸 더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개념적 해석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볼 때는 서구 사상가 중심 분석학이라고 해요. 아까 무의식도 이 시인들이 그죠? 쓰는 시의 언어에 무의식도 담깁니다. 소위 말하는 정신분석, 프로이트나 라탕의 정신분석학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개념을 활용해서 이 시인들의 무의식도 예를 들면 이상이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하는 것을 이 텍스트 언어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언어적인 분석, 객관적인 분석만 되겠죠. 근데 그 안에 무의식이 담겨있거든요. 무섭다고 한다는 게 공포잖아요. 공포심을 느낀다는 것은 심리적 양상이고 그것은 아마 시를 쓰는 이상이 그 당시에 시를 쓸 때 가졌던 어떤 무의식적 차원이 이게 시의 언어 속에 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분석학도 좀 참고합니다. 또 서구의 사상도 좀 참고합니다. 서구의 사상 중에서 참고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왔는데 개념적 해석의 차원은 다음 분 미리 얘기하면 왜냐하면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라칸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서구 사상가들이 여기 해당되냐면 니체
자, 여기서 흥미로운 예를 듭니다. 니체의 사상 중에 바로 이 반복과 관련된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영원핵이 니체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죠. 니체의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영원핵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이 핵이 영원핵이가 반복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서구 사상이나 정신 분석학에서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 자, 또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도를 쭉 나가야 되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프로이드 락강의 정신 분석학에도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인 반복이 아니고 그들이 보는 것은 정신 분석적인 즉 무의식의 반복입니다. 대표적인 걸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반복 강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의식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계속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돈도 많고 바쁜데 슈퍼마켓 가가지고 자꾸 뭘 훔쳐 이걸 반복해요. 고칠 수가 없어. 이런 어떤 습관, 이런 것도 반복 강박입니다. 하루에도 12번 손을 씻어. 뭔가 이 사람에게는 내면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충돌 속에서 뭔가 왜곡된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뭔가 자기 행위에 대한 어떤 제의식으로 자꾸 손을 씻는 거야. 이것도 반복이거든요. 반복.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개념적 해석의 차원에서 니체라든지 또 베르호숭이라든지 델레즈라든지 델레즈의 유명한 책 중에 델레즈의 책이 많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 중에 반복과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책 한 권이 바로 이 반복을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큰 틀에서 이 이론적 토대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 기법적 분석의 차원에서는 텍스트 언어학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 개념적 해석에서는 니체라든지 프로이트 라칸이라든지 델레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반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빌려와서 어떻게 해요? 한국 모더니즘 시인들의 시에 나타나는 이런 반복의 양상을 어떻게 해요? 언어적으로도 분석하고 사상적으로도 분석해요. 그래야 우리가 시에 나타난 반복을 조금 그래도 제대로 너무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객관적인 분석만 되고 너무 그죠? 사상적으로만 분석하면 그죠? 주관적인 분석만 되니까 결합적으로 이것이 이 책의 전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자세한 것은 진도를 나가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 12쪽 밑에 줄입니다. 그동안 한국 현대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문학사전 연구, 내용적 주제적 연구, 형식적 기법적 연구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이 한국 모더니즘 시의 반복과 변주니까 일단 연구 대상이 한국 모더니즘 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모더니즘 시에 대해서 이미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연구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이걸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읽고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배워갑니다. 이 중에 이 책이 연구하려고 하는 이 연구 관점이 방법은 이 세 가지 연구 관점 중에서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굳이 따진다면 세 번째 가깝겠죠. 형식적 기법적 연구죠. 기본적으로 기법적 연구에서 출발합니다.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것이 기법입니다. 그죠? 자, 일단 그런 위상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 책에 내 나름대로 차별성을 가진 내용입니다. 구조화 원리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생성 원리라고 했잖아요. 시가 만들어지는 생성 원리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일체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풀이 녹는다. 다 계속 반복되고
제1의 i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i가 무섭다고 그러고 이렇게 반복되죠.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이건 기법적인 요소인데, 그죠? 이 기법, 이 원수 구조, 일종의 기법인데 이 기법을 분석해서 그 기법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 기능을 연구한 후에 여기까지 보완해 보겠다고 할 때 이 구조화라고 하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구조화하고 구조를 비교해 보세요. 구조는 어떤 대상이, 어떤 실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구조라고 말하죠. 구조화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구조화 원리는 시인이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 어떤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어떤 거죠? 김춘성, 김수영, 이상은 이상대로 다른 구조화 원리를. 그러니까 구조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구조화 원리를 연구한다는 거죠. 이것은 생성 과정, 생성의 과정에서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12쪽. 딱 중간쯤입니다. 문학사적 연구, 내용적 주제적 연구, 형식적 기법적 연구 등은 이미 형성된, 왜냐하면 이제 대체로 문학 연구가 다 이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연구 중에 하나인데 이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연구는 어떤 목적점이 있냐면 이미 형성된 작품 자체에 대한 엄밀한 객관적 연구로서 의의와 가치가 있지만 여기에 작품을 형상화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내면적 동력인 생성 원리에 대한 탐구를 보완한다면 시의 미학적 특성과 비밀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작품의 구조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구조와 원리를 연구한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다른 선행 연구와 다른 차이점이거든요. 잘 보세요. 반복과 변주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수영의 시에도 나타나고 이상의 시에도 나타나고, 그 기법을 객관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것은 선행 연구들도 많이 했는데 대체로 구조에 대한 연구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의 시에 이런 구조가 있고 김수영의 시에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와 원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이상이나 김수영이 그런 반복을 시로 쓰는 그 과정에 어떤 것이 작용해서 자꾸 반복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무의식적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정신분석학도 이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됐을까? 내면에 뭐가 작용했길래 이 반복을 했을까?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과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13조 12조 마지막 줄, 그 부분 다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2조 마지막 줄. 따라서 이 연구는 구조가 아닌 구조화라는 관점으로 한국 모던 시에 나타난 반복과 변주의 원수 구조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구조가 이미 형성된 실체적 존재에 부여하는 용어인 반면 구조화는 그것을 생성하는 과정에 부여하는 용어입니다. 시인이 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뭔가가 개입한다는 거죠. 어떤 원리가 개입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창작 과정에 어떤 개입하는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밝히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걸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구조와 원리의 탐색은 작품의 정태적이라는 것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조가 만들어진 게 정태적 구조를 포착하는 구조주의적 포착. 그러니까 지금 문학 연구 방법으로 구조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나는 구조주의적 방법이 아니고 구조화 과정입니다. 여기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정태적 구조를 고찰하는 구조주의적 고찰과는 달리 작품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입니다. 시의 구조화 원리를 규명하는 작업은 시를 구조화하는 생성의 과정에 개입되는 원리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이미 형상화된 시적 현상인 기법은 이미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이상의 시에도 이 현상이 나타나고 김수영의 시에도 이 반복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상 차원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이장희, 이상, 백석, 장만영 등의 시와 50년대 이후 김순수, 김수영, 정봉원 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를 의 언술구조를 위적 구조와 기능 면에서 분석하여 구조와 원리를 규명한다. 이게 이 책 전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별, 시인별, 변별성을 탐구해요.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연구 관점 및 방법론으로 이 시인들의 반복과 변주를 쭉 연구해보고 결과적으로, 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납적입니다. 기납적으로 그 결과를 비교해보니까 어떤 시인에게는 어떤 반복이 나타나고 어떤 시인에게는 어떤 반복의 특성이 나타나고 이렇게 비교해보겠다. 그리고 시인별 비교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할까요? 시대별. 20, 30년대 모더니즘 시인들은 이런 반복의 특성이 보이는데 50년대 이후의 시인들은 이런 반복의 특성이 보입니다. 그게 뭐 우열관계이든 아니면 단순한 차이이든 아무튼 차이가 있으면 그걸 밝혀보는 것도 연구의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보는 한국 모더니즘 시를 크게 시대별로 차이를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연구를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14쪽 밑에서 몇째 줄부터 15쪽, 16쪽, 17쪽까지는 선행연구 이와 관련된 이 연구와 어느 정도 관련된 선행연구들 역시 검토하고 있는데 주로 아까 한국 현대시를 연구하는 큰 틀에서 세 가지 뭐였어요? 문학사적 연구, 내용적 주제적 연구, 형식적 기법적 연구 중에서 주로 어떤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했을까요? 세 번째. 왜냐하면 이 연구가 큰 틀에서는 그 세 번째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세 번째. 왜냐하면 다 내가 검토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죠? 시사 선택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만 해도 많거든요. 연구의 범위가 지금 모더니즘 시라고 하면 엄청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형만.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공부할 부분은 기법적 분석입니다. 19쪽.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명들을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이 교재를 잘 참고하면 되겠고요. 우선 텍스트 언어학의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을 아마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여기 더 많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텍스트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학 중에서도 주력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기둥의 이론. 근데 이제 최신 이론입니다. 최신 이론. 텍스트 언어학이 그 중에 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쪽 밑에 19쪽. 텍스트 연구는 텍스트란 말이 우선 중요하죠. 텍스트는 뭐예요? 언어로 짜여진 모든 구조, 그죠? 작품을 다 텍스트하고. 시도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겠죠. 이들이 볼 때는, 텍스트 언어학자들이 볼 때는 시도 텍스트 언어학입니다. 텍스트고, 모두 텍스트, 소설도 텍스트, 신문에 나온 기사도 텍스트고, 다 텍스트. 언어로 짜여진 것은 다 텍스트. 근데 모든 텍스트, 언어적 구조물들은 뭐예요?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일정한, 그죠? 규칙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이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참고로 어떤 이론인지 살펴볼까? 텍스트 연구는 구조, 기능, 유형성의 연구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뭘까요? 구조겠죠. 우선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텍스트를 잘 알려면요. 그 다음에 기능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책의 연구 방법이 이 텍스트 언어학의 기본 개념하고 조금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구조, 기능, 유형이잖아요. 텍스트 언어학의 기본 개념이 구조, 기능,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라면 반복의 구조가 원술 구조, 반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원술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요. 구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찾는 거라면 기능,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이 구조와 기능과 원리가 여러 유형으로 그죠? 분류될 수 있다고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찮은 것인지 아니면 학문은 어딘가 통하는 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연구할 때 기본적인 요소가 첫 번째 구조, 두 번째는 뭐? 기능, 세 번째는 뭐라고? 유형이다. 텍스트 은하계 기본 개념들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그 다음에 20조. 언어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건드린 문장 사이에 쌓여 있는 이게 바로 원수리, 구조죠. 또 우리가 문법을 공부합니다. 영어도 문법을 공부하고 우리말도 아까 여기 나오죠? 구문론을 공부하고 이게 다 분리된 건 아니죠. 이 구문, 문법을 공부하려면 단어도 알아야 되니까. 그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튼 텍스트 언어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조다. 뭐? 문장 사이에 쌓임의 틀이 있다. 이게 텍스트란 말이죠. 원래 텍스트란 말이 뭐예요? 시줄, 날줄이 얽히고 섞이면 이걸 텍스트라고 그러죠. 원래 텍스트란 말의 어원이 가로, 세로, 줄이 서로 얽혀서 하나의 짜임새를 만든 거. 이걸 텍스트라는 용어가 갖고 있어요. 원래 영어, 텍스트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어원이 거기서 나왔죠. 텍스트 언어학은 텍스트를 문법의 단위만이 아니라 화용의 단위로까지 봅니다. 여기 화용이 나왔죠? 문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화용이 나왔죠? 그리고 내가 여기 설명했잖아요. 문법은 여기 속하고 화용은 여기 속해요. 문법은 일반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문법 공부하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회화를 사용할 때는 이 문법을 잘 활용해서 이 실제 화행, 그죠? 실제 언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언어학은 문법만 고려하지 않고 화용론까지 고려합니다. 실제 언어가 구사되는 맥락도 고려한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개념, 이게 중요합니다. 형식과 의미인데 가로 안에 결속 구조와 결속성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하나도 안 어렵고 너무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텍스트 언어학에서 이 책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속 구조고 하나는 여기 나오죠? 결속성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좀 구별이 잘 안 되지만 간단히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인 차원입니다. 이거는 의미론적 차원입니다. 하나의 언어적 텍스트가 간단합니다. 하나의 언어적 텍스트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겠죠. 어문, 음절, 단어, 구절, 문장으로 이제 그죠? 우리가 분석서를 그죠? 분석서를 다 언어적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것은 어문이고, 어떤 것은 음절이고, 어떤 것은 단어고 이렇게 되겠죠? 다 이게 긴밀하게 이렇게 다 결합되어 있겠죠? 분리된 게 아니고, 그죠? 당연히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긴밀히 이렇게 되어 있겠죠?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텍스트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그죠? 아주 객관적이고 문법적인 영역, 이게 첫 번째 요쪽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것이죠. 표면적이란 말을 이 텍스트 언어학자들은 표층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구조, 표층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언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딱 보고 연구할 때 겉으로 드러난 문법적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언어적 문법으로 그냥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그 안에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문법적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전달받잖아요. 그죠? 이건 의미의 구조다. 의미의 영역이고 이거는 표층 구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고요. 그럼 좀 넘어가겠습니다. 20쪽 밑에서 둘째 줄 보면요. 이것도 굉장히 참고사항으로 참고하라고 적어놓은 것인데 텍스트 언어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거나
공통의 강신사를 갖는 연구 분야는 이랬죠. 이게 뭔가 하면 텍스트 은학은 최신 이론인데, 최근 이론인데, 이게 그냥 갑자기 툭 생긴 게 아니고, 갑자기 툭 생겨난 게 아니고, 이전에 많은 오래된 전통적인 학문들하고 관련 지어서 이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전혀 뭐 돌연변이는 아닙니다. 다 관련돼 있어요. 특히 어떤 거가 관련돼 있나? 수사학. 수사학이야말로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죠. 서부 수사학뿐만 아니라 동양 수사학도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언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까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오래전부터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학문,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언어학은 크게 보면 수사학의 한 분야다. 혹은 배경을 이룹니다. 수사학의 한 일종이다. 그것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관련된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거기 다 나옵니다. 자세히는 하지 않고 대충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간 곁다리 지식입니다. 두 번째 문체론. 문체론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이것도 역시 학문이 전개되어 온 것입니다. 문체, 스타일. 여러분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어떤 글이 가지고 있는, 그죠? 글이 가지고 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나 하면요. 문체라고 번역합니다. 문체, 몸체자를 씁니다. 몸체자. 영어로는 스타일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문체. 몸이 갖고 있는 뭐예요? 미안합니다. 글이 갖고 있는 몸이에요. 글도 몸을 갖고 있어요. 사람도 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몸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패션 스타일도 다르고 헤어 스타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글도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한 것이 문체입니다. 글도, 사람이 쓰는 글도 나름의 몸매가 있는 거예요. 날렵한 몸매가 있고 조금 뚱뚱한 몸매도 있고 키가 큰 글도 있고 키가 작은 글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승고체, 우화체, 그죠? 강별체 다양한 문체들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와 관련된다고? 텍스트 언어와 관련된다. 세 번째, 문학연구. 당연히 문학연구도 텍스트 언어와 관련된다. 시나 소설도 다 텍스트니까. 네 번째, 인류학도 관련되고, 문법소론도 관련되고, 사회학도 관련되고, 언술 분석도 관련되고. 자세한 내용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텍스트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위상에 있는가, 다른 학문 분야와 이렇게 딱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23절입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진도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 조금 남았지만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23절 둘째 단락부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텍스트 언어학의 기본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이 책에서 활용하는 개념은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할 수 없습니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결속, 구조, 결속. 이 두 가지. 알겠죠? 결속. 그리고 하나는 문법적인 표층에 있는 것이고 구조고 하나는 내면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걸 결속 구조라고 말하고 결속 표현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요 용어가 좀 어렵다고 내용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보세요. 이 중에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3조. 보그란드와 드레슬러는 이랬죠. 이 두 사람이 책을 같이 썼는데, 공조를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각 줄을 보세요. 앞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앞에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와야 이 책이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주 3번 보세요. 각주 3번. 보그란드 드레슬러, 김태옥, 이현호 역, 가마 텍스트 언어학 운동. 이 책이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23쪽 주 5번 보세요. 하인츠 파트라는 사람이 전체이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것인데 텍스트의 구조와 이해 배재대 출판부 2000년입니다. 몇 건 더 있지만 이 정도에서 참고를 해서 내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텍스트 승인입니다. 텍스트가 텍스트로서 존재하려면 텍스트 승이 필요한데, 텍스트가 가능한 속성이 필요한데, 이게 여기 나오는 몇 가지입니까? 7가지입니다. 7가지 중에 이 핵심, 가장 중요한 이 2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걸 보겠습니다. 23쪽 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이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보그란드와 드레슬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인츠 파트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텍스트성의 7가지 기준으로 결속 구조, 이걸 음결성이라고 번역하는 우리나라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가로에 음결성이라고 했습니다. 결속성, 응집성, 이게 2개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황성, 상호 텍스트성입니다. 이렇게 7가지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앞에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2가지도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상식적인 얘기를 하느냐?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언어학적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